자, 이거 큰 사건이에요. 40대 가장이요. 생활고 때문이라며 처자식 3명을 태운 승용차로 진도항 앞바다에 돌진했는데 이게요. 자기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 애들은 말이죠. 부모들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었다고 처자식을 태운 채 바다에 돌진하고 자기만 살아서 나온 40대 가장.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40대 가장 일단 구속, 살인 및 자살 방조 혐의예요. 1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아니 1억 6천만 원이 큰 돈이죠. 큰 돈이긴 해도 아들들과 아내를 태운 채 바다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일가족을 어떻게 가장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말이 아내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찹니다. 아이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법원에 출석했는데 영상 보시죠.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개인 파산 제도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참 생활고를 한 가장이 겪었다라는 사실은 안타깝고 치근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저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 어떻게 이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사건의 전말을 좀 자세하게 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31일, 지난 1일 고교생 두 아들이에요. 아니 부부가 이 아들들을 고교생까지 이 고등학교 아들들 키우기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키워왔겠습니까? 그런데 다 키운 생태 같은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 차에 태우고 진도항으로 이동해요. 부인과 수면제를 나눠서 먹어요. 창문 열고 바다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홀로 차에서 탈출. 공중화장실과 산속에서 20여 시간 은신했어요. 가족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에 연락해서 자기는 도주를 시도해요. 44시간 뒤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왜 혼자 나왔냐? 바닷물에 숨이 막혀 본능적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말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야, 기가 찬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죄목은 뭐죠? 일단 뭐 자살 방조, 그다음에 살인이에요. 근데 자살 방조는 지금 자기 아내도 같이 수면제를 먹었는데 지금 아내도 수면제 먹고 같이 차를 바다에 빠치는 거에 이제 동의를 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내의 우리가 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것도 사실일지 아닐지 몰라요. 네.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 이제 자살 방조하고 살인에는 형량이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은 살인죄가 적용된 거죠. 그렇죠. 고교생 두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살인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본능적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경우 때는 자기도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니까 자기도 잠들면 결국 바닷속에 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도 뭐 사망할 것이다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것도 좀 믿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본능적으로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자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은신하고 도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도망가겠습니까? 원래를 따른다면 죄책감 느끼고 나만 살아난 거에 대해서 더 죄책감을 느껴야겠죠. 아니면 자기가 살아남고 야 이게 괴롭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즉각적으로 구조 시도를 하거나 구조 요청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핑계가 뭐냐면 물론 인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뛰쳐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하는데 이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 생활고 때문에 사실 극단적 선택한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기만 어떤 사망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같이 어린 아들, 자녀들과 함께 사실은 극단적 선택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돈이란 건 그래요. 물론 어떤 경제적으로 궁핍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성을 물론 상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조를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고,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파산이랄지 뭐 회생이랄지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괴롭기는 하겠지만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더군다나 얼마나 자기의 자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근데 이 소중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괴롭다고 해서 이걸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안영원 의원님. 제가 이제 기자 시절 사건 기자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 전문가, 특히 심리 전문가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에서 자식들을 살해하고 동반 자살한 경우는 매우 드물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이지 않지만 자주 많이 일어난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 심리가 뭐냐?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의 생명은 자기가 별개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의 생명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신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또 뭐 이런 핑계는 되겠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 죽은 다음에 애들 누가 키울까? 애들 어떻게 살까? 차라리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생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신이 전혀 부여하지 않은 권한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딴 나라에서는 드문, 거의 볼 수 없는 범죄가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건 어느 부모들도 해서는 안 될 범죄고요. 특히 이제 그 100배 양보해서 10,000배 양보해서 뭐 우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흉기를 휘두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부모가 같이, 이제 저 남편 주장입니다. 아내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아내의 약 가운데서 수면제 성분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음료수에 넣어가지고 얘들한테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적으로 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참 있어서는 안 될 범죄고, 우리 사회에서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생각에 대한 고정관념도 이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정말 독립된 개체이자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옛날 그 취재하던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가장 황당한 대목은 홍익표 대표님 이거예요.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혼자 빠져나와 육지까지 헤엄쳐서 나온 40대 가장은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을 해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도망쳤다. 도주 과정에서 이 가장은 단 한 차례도 112, 119 등의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과연 가족 사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생활고의 비관의 동반 극단 선택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부모님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자녀는 자신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들의 결혼으로 해서 아이가 낳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독립적인 인격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와 함께 어떤 동반 자살이라는 생각 자체는 매우 전근대적이고 잘못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건 살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미 법원에서는 이미 살인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 김강산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살인 및 자살방조죄거든요. 가족 살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언론에서도요, 동반 자살 이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면 이제 뭐 아이 뭐 3세 뭐 아이를 안고 동반 자살했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게 자꾸 동반 자살, 그러니까 그 스스로 그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희생자 프레임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인. 가족 살인이다. 예, 그렇게 네.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되고요. 하여간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독립된 인격체로 한다면 이런 선택을 하게 할 수 없죠. 이건 가족 살인이다 라는 탁견입니다. 자, 경찰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빠져나갔고,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죽으려고 들어간 게 무의식적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이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성춘 부의장님, 이게, 예. 야,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거 과연 아내 유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의 주장대로 아내도 이런 것에 동의했다면 일종의 어떤 유서나 아니면 그런 게 나왔을 텐데 이 아내가 동의했는지 여부도 수사로서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살인자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살인자라고 전 보는데 저는 저 탈출했다는 저 과정조차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창문 찬문이 들어와서 깨가지고 창문을 열고 나왔다. 저희가 뭐 이런 저런 형태의 뭐 자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형태의 상황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문이 안 열리거든요. 이 수압과 이런 것 때문에 창문과 문이 잘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나왔다? 저는 이거는 사실상 탈출을 계획하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물론 수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겠습니다만 저 사람의 그 이후 행태만 보더라도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했다면은 그 탈출하고 나온 다음에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은닉하려고 숨으려고 했고 지인을 통해서 뭔가 40시간이 넘도록 뭔가 도피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저게 계획적인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뭐 아마 증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저 사람이 정말 계획된 살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창문을 연 채로 이 바다로 돌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성춘 부장 말한 그 부분도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핫쌈 두 번째는요. 자, 무슨 다리가 폭파하는 듯한 영상입니다. 바로 크림대교를 우크라이나 군이 비밀 작전을 통해서 폭파시키는 사건입니다. 크림대교는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립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강제 병합시킨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다리가 바로 이 크림대교입니다. 이걸 우크라이나 군이 폭파시킨 겁니다. 영상 저희 입수됐는데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현지 시각 그제 새벽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충격의 물보라가 거세게 튀어오릅니다. 크림대교 수중 교각에 미리 설치해둔 무려 TNT 1100kg 규모의 폭발물을 우크라이나군이 설치시키고 폭발을 시킨 겁니다. 아시다시피 크림대교는 이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대교입니다. 자, 이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치열하게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말이죠. 진주만 작전을 연상시키는 우크라이나군의 이 대규모 러시아 공군기지, 공습기를 향한 폭격 작전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역시나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활주로에 멈춰있던 항공기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기체는요, 속수무책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크림대교 폭파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기지 4곳에 대규모 드론을 이용한 공습 작전을 펼친 모습입니다. 러시아는요, 이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 작전으로 소중한 폭격기 대다수를 상실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있어서 몇 대 없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소중한 폭격기 등을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 작전으로 잃게 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같았던 이른바 거미줄 작전입니다. 자, 드론은 부품은 우크라이나가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밀반에 폈고요. 비밀 기지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실어서 러시아 공군기지 5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상단을 개방하고 드론 117대가 순식간에 원격 조정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공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략 폭격기 41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의 정체 볼까요? 이름은 오사, 말벌이라는 뜻입니다. 말벌 같아요. 폭발물 적재 가능하고 엄청 빠릅니다. 원격 조정 가능하고 쌉니다. 27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뭐 수천억, 수백억이 뭡니까? 한 수천억 될 것 같은데. 합치면은 뭐 조단이겠죠.
러시아 공군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지금 연이은 작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작전 준비만 1년 반 이상 걸렸다는데, 자, 군사 전문가이기도 한 안영환 의원님, 잠시 후에 또 외교 전문가 홍익표 대표님 의견도 좀 들어볼 텐데, 이거 굉장히 기습 작전이고 대규모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상 한번 좀 다시 한번 흘려주시면서 논평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이걸 보면서 현대전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진주만 공격의 재현이라고 했는데, 진주만 때는 일본의 항공모함이 하와이 근방까지 갔다 거기서 비행기를 띄워서 진주만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로이의 목마, 이제 사실 저 같은 지금 저 현장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트럭을 임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럭을 임대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드론을 실은 건데, 트럭 운전사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 트럭 적재물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조종을 통해서 트럭의 갭을 이제 천장 문을 열게 한 다음에 드론을 띄워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주장으로는 약 9조 달러어치의 우리 돈 9조 원어치의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지금 전략 자산입니다. 저 항공기들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항공기가 아닙니다. 정말 러시아가 소중히 하기 때문에 러시아 내로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자산을 때린 것이죠. 그건 이제 뭐냐? 지금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휴전 협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강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래도 휴전을 안 할래. 근본적인 너네 인프라스트럭처, 근본적인 전략 자산도 우리 공격할 수 있어. 이래도 안 할래라는 그런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크림반도에 있는 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안 할래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지금 것이죠. 위성사진 보니까 박살났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270만 원짜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급 전투기가 한 대에 1,000억 이상 합니다. 1,000억 이상 합니다. 저 정도면 몇 천억짜리들이에요. 몇 천억짜리가 270만 원짜리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규모 합치면 수조 원대에 다르겠군요. 9조 정도까지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게 중요한 게 앞으로의, 그러면 진주만 때는 일본군 조종사가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건 조종사 필요가 없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국방부 개혁하면서 굳이 조종사가 F-35 조종사가 왜 필요하냐? 몇백만 원짜리 드론이면 가능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에서 최초로 드론을 함을 띄워요. 그래서 독도함을 드론형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군사 비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보도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케이. 전 세계 최초로 우리가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그 연습까지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 구축함에서 드론을 띄워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굳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더구나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런 드론이란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북한군은 전혀 무지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처음 참전했을 때 드론에 쫓겨 도망간 북한군 병사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드론전에 익숙치 않은 북한 군인들이 이번에 현대전 드론전을 익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국방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현재 사실 전쟁은 경험한 군대와 경험하지 않은 군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군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미군은 항상 전쟁을 경험한 군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화 시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군대는 사실 무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번에 새로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졌던 드론전을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 안보에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튼 현대전이 바뀌고 있다. 이제 값싼 무기로도 거대한 비싼 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새로운 현대전의 신기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군 장교 출신의 안영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통일부 정책 전문가 출신이자 또 외통위원 출신의 홍익표 대표님, 지금 저 작전을 보면 굉장히 전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작전인데 상대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부품을 밀수해서 몰래 조립해서 러시아의 공군기지 5곳으로 컨테이너에 실어서 진입시키는 장면부터, 거기서 컨테이너 뚜껑이 열리면서 드론이 나와서 기습적으로 타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군사 강국 러시아가 저기에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앞에 두고 훨씬 더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해야 되고 원래 한국 전쟁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전을 앞두고 굉장히 격렬하게 철원 일대 저 전쟁터에서 훨씬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진 것처럼 조금이라도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게 있는 그렇군요. 거고 이제 눈에 드러나는 것은 지금 군사작전, 그러니까 이제 성공으로 보이지만 더 근본적인 건 정보전의 실패입니다. 정보의 실패다. 예, 그렇게 그 드론을 밀반입해서 인근,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 인근까지 실어 나를 때 그동안 그 KGB나 그 소위 그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 저는 추측인데요. 아마도 저건 그 우크라이나 단독 작전이 아닐 거예요. 뒤에 예, 뭐 미국이나 또는 예. 그런 정도의 그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탐 크루즈 같은 사람들이 뒤에 있다. 그렇죠. 그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 제가 우크라이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수행할 만큼의 작전 영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대범하고 상당한 정보 전쟁.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 다 계산한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실행은 우크라이나가 있지만 저 실행 기획을 하는 것은 상당한 국제적 연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푸틴 대통령이라면 제일 화를 낼 거는 KGB나 군 정보기관 같은 정보전의 실패를 얘기하겠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1차 세계대전의 그 교훈을 인류가 뭘 얻었냐면 그때 나타난 게 가스 전쟁이었거든요. 신경 안정제 등의 독가스를 쓰면서 그 교훈으로 화생방 무기에 대한 국제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무기를 쓰지만 이게 너무 피해가 크니까 핵무기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규범을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불가피하게 전 세계가 지금 뛰어드는데 드론, 로봇, AI 등을 전쟁에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저것이 인류 평화, 그다음에 인류의 미래에 바람직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가 있어요. 올해 한 10여 년 전부터 유엔에서는 로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명살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가자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지금은 정부기관이 국가가 사용하지만 저렇게 저가의 드론이 테러 집단이나 또는 저 불법적인 단체에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큰 인류 미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270만 원이면 누구나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인류의 미래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방식이 인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이 로봇이나 AI 그 드론 같은 것을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다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전쟁물이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이 G7 또는 G20에서는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전문가의 굉장히 좀 깊이 있고 전문적인 의견까지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허들을 누군가가 넘고 있는데요. 자, 앞구르기를 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허들과 앞구르기, 저기서 앞구르기를 왜 했을까요? 미국의 오리건 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오리건 7개 고교 여자 100m 허들 결승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앞으로 치고 나오는 4번 레인의 여학생. 높은 허들을 가뿐하게 넘고 격차가 큽니다. 이대로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 그런데 자, 마지막 허들을 넘는 순간 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앞구르기를 해서 1등을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넘어졌지만 앞구르기. 재치 있게 앞구르기를 하면서 재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며 1위를 거머쥔 이 장면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선수는 브루클린 앤더슨입니다. 고3이에요. 자, 서스턴 고3, 서스턴 고등학교 3학년, 과거 체조 선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체조를 하다가 육상으로 전향을 해서 고3이면은 앤더슨 양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체조 선수 생활 당시로 돌아간 것뿐 선수 때 동작이 본능적으로 남았다. 재치 있는 답변이에요.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앞구르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저기 옆에 레인을 방해했으면요 실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옆에서는 치부하면 실격당하는데 정말 묘하게도 정확하게 앞구르기를 했어요. 네, 마지막 착지 동작까지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구르기 한 이후에 2번 굴렀어요. 그러니까 딱 2바퀴를 돌았는데 네. 그 폼이 정말 그 옆에- 패저 선수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폼 같아요. 그 옆에 네. 라인도 방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저 5번 레인 저 선수는요. 넘어졌을 때 야, 내 거다 했을 텐데 앞구르기를 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김광산 변사님. 자, 뭐 기계체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아무튼 뭐 엄청나게 재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선수가 체조 선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거 못해요. 저렇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2, 3등에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 감각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체조 선수 하다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체조 선수 하다가 어떻게 저기 달리기 선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동 선수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 이제 운동 감각, 공 감각이 굉장히 네.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을 하나를 잘하면 다른 운동도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체조 선수 하다가 결국 달리기 선수를 전향을 했는데 결국 체조 선수 했던 그 경험이 이제 달리기에서도 저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구르지 않고 그냥 다시 일어서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선수는 상당히 그 당시에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굴러서 결과적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래서 우승을 하는 아주 뭐 재밌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성춘 부장님. 저는 저 영상을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이, 이거 갖고. 아니, 저는 아니, 모든 걸 진짜. 정치랑 연관시키는데 네.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아, 희망을 주는 메시지네. 그렇죠. 넘어질 수도 예, 예. 있고 좌절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로 앞구를 통해서 그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다음 주제가 국민의힘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번 대선 선거하다 보면 뭐 민주당이라고 늘 이기겠습니까? 질 때도 있는데 어떻게 지는지에 따라서 다시 저렇게 저 앤더슨 선수처럼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오히려 젖잘싸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앤더슨은 이겼거든요. 또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살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런 식으로 앤더슨 선수처럼 평소에 늘 넘어질 때를 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한민국 보수 진영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